목요일입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각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밝혔고요. 그 연설 도중에 끝나고 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밝힌 SNS 글이 올라왔습니다. 관련된 인서트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탱해 드리는 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좀 다른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확정된 걸로 전달이 될까봐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네, 이낙연 대표, 또 홍남기 부총리, 문재인 대통령, 주호영 원내대표의 음성 들으셨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그 4차 재난지원금에 선별하고 보편 이것을 다 하기로 지금 정한 거죠? 네. 그 일단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입니다. 네네. 재정이 허용하는 한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먼저 지급하자. 네. 저 얘기는 4차 재난지원금에 일단 동의한다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는 집에서도 보면 그 자식들이나 남편이 용돈이나 이런 걸로 막 그럴 때 재정을 책임지는 엄마는 막 아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민주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기본 생각입니다. 아, 역할을 하고 있을 그냥 뿐이다. 재정 당국은 저런 거예요. 기재부는 늘 그랬어요. 그런데 기재부도 일단 재정 상황을 고려하자는 건 모두가 동의할 것 같고요. 다만 방역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어제 오늘 400명이 넘었어요. 이유는 뭐 포차에서 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400명대가 계속 되는데 보편 지급을 할 수 있겠냐. 저는 이게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건 자퇴든 사퇴든 이런 그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기재부 장관의 그 거취가 거론되는 것은 그건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는요. 지금까지 이제 모 언론이 보도한 거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와의 어쨌든 정부 내에서 이제 여당과 이런 어떤 재정 지출에 대한 관점이 충돌한 적이 거의 이제 9번째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런 어쨌든 뭐 표현이 적절하지만 가열찬 투쟁의 역사를 남겨놔야지 나중에 본인이 책임질 일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뜻이죠?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 경제부총리란 건 경제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은 것들에 대해 나중에 책임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내 할 말을 했다. 나는 그때 그렇게 견제를 하고 했다. 하지만은 조치를 했다.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무적 판단 아닙니까?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나의 경고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진행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 상황 속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은 진짜 창고지기의 역할에서 얘기한 것이라는 저 최민희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정치권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좀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SNS상으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개수 조정의 수준이 아니라 선별과 보편을 같이 하자라는 것은 자,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편 지원은 그 1차 재난지원금이고요. 선별은 2차, 3차 재난지원금이거든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시행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저는 뭐 이런 논의 앞으로 계속돼야 된다 보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원우 의원이 부가세 인상에 대해 가지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죠. 저 야당 인사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하는 것이
그건 이원욱 의원이 부가세 인상을 얘기해서 누구에게도 칭찬받기 어렵지만은 본인이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같이 진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과거에 홍남기 부총리도 지금 돈을 쓰지 말자라는 입장에서 한번 정부와 충돌한 적도 있지만은 네. 또 반대로 거꾸로 더 걷자라는 입장에서 충돌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 대해 가지고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할 것이냐 10억으로 할 것이냐 여기서 홍남기 부총리는 좀 더 넓게 적용해 가지고 좀 더 걷자라는 입장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 당시 이제 여당이 그것도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덜 쓰자는 것과 더 걷자는 주장을 홍남기 부총리가 동시에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둘 다 거부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좀 앞으로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도 계속 이의를 제기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정아진님은 오늘은 최민희, 이준석 최민희 두 분 나오는 날 신난다. 권정환님도 최민희님, 이준석님 반가워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최민희 의원님. 예. 네. 그 우선 이원욱 의원의 부가세 인상은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네. 부가세가 간접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는 건 전 세계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세금의 부의 재분배 역할을 좀 더 고려해야 되는 입장이다. 직접세 위주로 가는 것이 좀 낫겠다. 사실은 지금은 조세의 정의를 실현할 때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더 검토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 기준이 좀 명확해요. 선별 보편에 대한 저의 기준은 네. 지금 방역을 이렇게 중점을 둬야 되면 그건 선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역에 중점을 둔다는 건 누군가의 영업을 못하게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기 때문에 네. 정부가 영업을 못하게 한 만큼 피해가 발생되는 걸 가능하면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예. 그래서 방역에 대한 판단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결국은 정세균 총리가 그런 방역 상황과 종합적으로 보고 의견을 정하고 또 이게 결국은 청와대랑 조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홍남기 부총리가 9번에 대한 9번 반대 의견을 뭐 정했다. 그게 뭐 개인적으로 그런 뭐 책임 문제를 얘기했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 적은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 재정 운영에 있어서 네. 이런 문제 가지고 사실 책임 묻는 건 이게 직권남용으로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판단은. 근데 그건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저는 그 정부 여당과 다른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기재부의 네. 장관을 계속 유임시키는 대통령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필요한 과정으로 봅니다. 사표도 발표한 적이 있었고. 예, 왜냐하면 만약에 정부 여당이 결정한 대로 쭉 가버리면 그러니까 야당과 협치가 잘 되면 사실 실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만에 하나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 같은 저런 태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태도가 되게 긍정적인 거죠. 네네. 4차 재난지원금 필요하다. 재정을 살펴보겠다. 피해받는 분들 먼저 하겠다. 그럼 이건 이낙연 대표 말씀하신 부분 중에는 그 보편은 아니지만 선별에는 이미 동의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 논의를 해나가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걸 놓고 무슨 사퇴 얘기가 나오고 이게 갈등으로 가고 이거는 뭐 저는 별로 받아들여지도 않고 긍정적으로 안 보입니다. 이준석 최고위원님 그 어제 교섭단체연설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면은 적극 협조하겠다. 그렇죠. 이 부분인 거죠. 그리고 주호영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재정 긴급 명령을 발동하라 할 정도로 재정 재구조화에 대해서 적극적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 당에서 남북 협력 기금이 이제 1조 2천억 정도 이제 불용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상 좀 코로나에 활용하자라는 의견을 냈는데 저는 이거는 여야 간의 이견이 좀 있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바이든 당선이라든지 뭐 북한의 최근의 태도라든지 대외적인 요건을 내 가지고 그게 불용 예산이 될 것이 자명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1조 단위의 상당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기금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런 논의에 있어 가지고 좀 여권이 좀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3지대 1차 단일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서울 특히 야권의 이 단일화 상황이 상당히 좀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관련된 인서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차 단일화 경선에서 후보가 된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와 2차 단일화 경선을 통해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룬다.
가장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결단을 내려서 수용한 안철수 후보께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로 가는 그 과정이 그런 거죠, 뭐. 과정이 그런 거죠, 뭐. 라고 문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범야권은 밖에서 하고 거기서 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최종으로 단일화하자 이렇게 지금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께서는 처음에 이제 입당을 하진 않지만 원샷 경선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건 너무 티나는 거죠. 나경원, 오세훈 따로 나오고 거기에 본인까지 나와가지고 3자 구도로 경선을 한번 치러보겠다는 의도가 보이니까 그거에는 약간 진정성이 없다고 많은 사람이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냉랭했던 반응이 저희 당내에서도 있었는데 이번 안 대표께서 어쨌든 금태섭 의원과의 단일화 과정을 먼저 진행하겠다. 그건 나중에 1대1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의 극적 효과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에 대한 공정성 시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잦아들 수밖에 없다. 좋은 선의의 경쟁할 수 있는 틀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금태섭 의원이 제안한 거는 단일화하자 플러스 매주 토론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아, 중간에 과정이 있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이게 사실 보통 단일화하면 룰 갖고 협상할 때 여론조사와 당원을 몇 대 몇으로 하자 이런 갖고 싸우는 경우 많은데 그렇죠. 지금 양측의 이견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토론을 몇 번 하자 뭐 이런 걸 것 같거든요. 저는 안 대표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대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는 것이 사실 안철수 대표랑 실제로 토론해 본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선거에 붙을 때만 토론을 해주시는데 많은 분들은 근데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붙어봤어요. 제가 붙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안 대표가 토론에 있어가지고 그 정책이나 아니면 내용 측면에서 약점을 노출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어디서 좀 이상한 조언을 들으셨는지 MB와 타라는지 뭐 쳐다보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조소를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을 거라 보고 금태섭 의원이랑 정책이나 아니면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해 가지고 하는 토론은 안 대표한테 전혀 지장이 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데부터 흥행을 끌어올려서 본인께서 이제 A조 B조라고 표현하셨어요. 좀 의아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 토론에서 최대한 시너지를 내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봅니다. 최민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우선 금태섭 의원의 제3지대 경선 안철수 대표와 그걸 누가 제일 반겼을까? 김종인 위원장이셨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이게 물론 편차가 있지만 안철수 대표 계속 1등이 유지되면서 그 3자 구도로도 이긴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면서 약간 핀치에 몰렸는데 금태섭 의원의 주장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 되시면 금태섭 후보는 법무부 장관 될 거다. 감히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사실 조건 없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였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국민 경성 100%로 이미 룰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되게 여론조사대로 갑니다. 해보면. 그런데 시기를 놓쳐서 핀치에 몰렸다가 이번에 이게 레슬링이나 권투를 보면 안철수 대표는 사실 헤비급이잖아요. 그렇죠. 금태섭 의원은 전 의원은 사실 플라이급이고 약점도 있어요. 민주당에서 갑자기 그 5% 그 지지도도 그러니까 체급이 좀 다른 거죠. 체급이 차이가 완전히 나죠. 달라요. 그런데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받고 싶었겠습니까? 받아야만 야권의 본 리그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보기엔 2부 리그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원래 1부 리그에서 탑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시기를 정치는 타이밍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 쪽에서 무슨 제안을 하더라도 다 받아야죠. 왜냐하면 헤비급 그 선수가 무슨 이렇게 룰 갖고 뭐라고 하면 정말 그건 면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보면은 단일화는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럼 뽑을 것이냐 이런 뭐 여론조사 항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단어 하나하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았었나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이제 그런 여론조사 비율을 갖고 싸우는 거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당이 뭐 당세가 있는 당도 아니고 당원 수가 빈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심을 따로 측정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결국엔 대국민 여론조사를 이제 할 상황일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제 생각엔 크게 이견이 있을 만한 지점은 없다. 그래서 아까 오히려 금태섭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몇 번 할 것이냐, 어떤 주제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될 거로 보이고요.
방금 최 의원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 경선이라는 것이 저는 안철수 대표가 2018년에 서울시장에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그 당시 그때도 안철수 후보는 대선주자급 메이저였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같이 출마해가지고 겨루려고 했던 분이 장진영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철수 대표와 안철수 대표 측 인사들이 그런 본인이 헤비급이고 이 마이너급이라고 할 수 있는 장진영 변호사가 경선 과정 걸치는 것을 굉장히 불필요한 과정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좀 갈등이 많았었거든요. 그냥 단수공천 해버렸어요, 그냥 당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장진영 변호사와 이런 앙금이 좀 생긴 거였는데 저는 그때 안철수 대표와 측근들이 생각했던 거에 비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금태섭 그 의원은 본인에 비해 마이너죠. 하지만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것은 달라진 안철수의 모습을 조금 또 기대해볼 만한 여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 쪽 가보겠습니다. 떠난 금태섭 전 의원 이번에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좀 입장이 좀 다르게 나와서 그건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는 품이 넓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우상호 의원은 그건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거는 두 후보가 가지고 있는 포션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나 지지율에 따른 대응입니다. 그래서 우상호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 특히 권리당원들, 특히 온라인 당원들 소구력이 높은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쪽은 금태섭 경선에서 이기는 게 목표니까.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 지표상 2배 가까이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선에선 이길 거라고 보고 중도 소구력이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서울 시민 전체 정도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미 본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박영선 후보는.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일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박영선 장관은 왜 저런 말을 해? 이럴 것이고 다만 중도나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금태섭 의원이 사사건건 지도부의 발목을 잡고 당의 핵심 당론에 반대할 때 이해찬 대표 시절에 금태섭 의원을 총선 기획단에 전격적으로 발탁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장제원 의원이 살이 떨린다, 두렵다 이런 요지의 발언한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해찬 대표의 그 전략이 통해서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수적이 다 공천을 못 받잖아요. 이해찬 대표가. 그래서 총선에서 납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는 본선을 띄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참 박영선 후보가 사실 계속 유력 후보군을 분류돼 왔고 준비를 많이 해왔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와가지고 당의 핵심 코어 지지층에 대해 가지고는 우상호 의원의 공략이 더 강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저희 동네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소개하자면요. 그저께 이제 박영선 후보가 저희 동네 창동 차량 기지에 와가지고 공약을 발표했어요. 창동에 대해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여러 번 공을 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동북권의 핵심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동북권 주민이라 그러면 상당히 관심을 가진 주제인데 여기에서 뭐 구청장 후보 누가 나가든지 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거기다가 주택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기대심은 상업지구나 이런 걸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보통 이런 공약을 내려 그러면은 그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잘 물어보고 내가 지지하는 서울시장 후보든 아니든 간에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엔 이런 일을 주민들이 원한다를. 그런데 그게 상의가 없었는지 와가지고 대뜸 주택 짓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신 다음에 바로 이제 우원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박영선 그 장관의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또 글을 올리고 이랬거든요. 전 이걸 보면서 민주당 내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뭐 경선하다 보면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는 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경선 룰상 그런 게 좀 도드라지기 어려운데 민주당은 5대5 룰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두 후보 우상호 후보가 좀 당심 쪽에서는 좀 많이 준비를 해온 것 같고 박영선 장관은 또 대중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엇갈림이 있는 선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약간 두려운 것은 그게 엇갈렸을 때 사실 경선은 재밌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심이 민심을 추종하는 선거는 볼 것도 없는 선거거든요. 여론조사대로 나와요. 근데 당심과 민심이 약간의 너무 심하지만 않은 괴리만 있으면은 그게 흥행 요소가 되거든요. 이 일례로 예전에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2007년에 대선 경선 붙었을 때 당심은 박근혜 후보 쪽으로 민심은 이명박 후보 쪽으로 이렇게 쏠린다고 하면서 끝까지 승부를 결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땀을 쥐는 승부였기 때문에 흥행이 됐던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어제 그저께 그 지점에서 약간 둘의 표 조성이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약간 박영선 후보를 약간 살짝 비판하시잖아요. 벌써 견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저희 동네 이슈니까요. 그리고 저런 견제가 들어오는 게 박영선 후보의 힘이죠. 근데 만약에 우상호 의원이 그 당심에서 한 뭐 70%를 얻어버려요. 그럼 민심이라는 것이 뭐 한 6대4, 7대3 거꾸로 이렇게 돼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면 우상호 의원에게 기회가 온다. 그 말씀하는 건데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지지율 분포로 후보는 움직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 박영선 후보의 본선 행보 그리고 우상호 의원의 경선 행보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의 토론이 정말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다녀온 후에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돌아왔습니다. 최민희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잠시 후에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동 발의에는 범여권 의원 161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요. 먼저 통과는 어떻게 보세요? 무기명 투표라서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약간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딱 이런 거예요. 브루투스 너마저처럼 사법부 너마저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니 그 공개된 녹취록 보면 대법원장님은 사표 내는 거 찬성한다. 나는 공개된 녹취록이라고 하면은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 녹취록 내용을 대법원장을 보면, 만나서 대법원장이 사표 내는 거 찬성하고 탄핵에도 반대한다. 그리고 탄핵 될 거라고 생각도 안 되고 1심 무죄 받았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국회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임성근 판사랑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정치권 눈치 좀 보자 이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이거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여당 지지자들이 동의하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자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근데 더 저를 실망시킨 거는 그 대법원장은 내용상으로 보면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우호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걸 녹취를 했다는 거 1 충격. 대법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그거를 녹취를 해서 충격. 두 번째는 그거를 또 폭로합니다. 그래서 사법부 너마저. 이제 사법부마저 이렇게까지 권위가 떨어지면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계세요. 대통령의 권위 땅에 떨어졌어요. 국회의 권위가 떨어진 건 이미 오래됐어요. 그나마 사법부가 그동안 신뢰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 건으로 저는 두 분의 거취에 이제 관심이 없고 사법부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김명수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서 막 얘기 나오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 이건 뭐냐면 이 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과 판사가 나눈 걸 녹음하고 그게 공개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석에서도 그렇고 만나면 김명수 굉장히 정치적 편향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공적인 자리에서도 모두 발언도 하시고. 근데 그거는 평가잖아요. 누굴 봐가지고 저 사람 정치적인 것 같다. 여기까지는 평가였어요. 그래서 뭐 그럴 만한 사정인지 모르겠지만은 왜 맨날 저러실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육성으로 하여튼가 어쨌든 본인이 정치적인 면을 고려 많이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실제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또 이제 들여다볼 문제지만은 본인이 거기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이제 토로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앞으로 좀 평가가 아니라 이제 사실관계의 영역 내에서 다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최민희 의원님과 비슷하게 사법부의 권위 이전에 이제 사법부의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모든 이제 판결받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다소 정치적 그 사건인 경우에는 이거 여당 눈치 본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뭐 판결받은 사람이 제기할 수 있고요. 당장 그러면 지금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들 중에 여권 인사들, 내가 누군지 열거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저분이 뭐 그런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분들은 억울할 수 있겠죠. 나는 당연히 무죄 받은 건데 이런 식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얽혀가지고
내 무죄가 의심받는 게 억울하겠죠. 하지만 이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발언이 공개되는 이상 좀 풀어야 되는 퍼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 퍼즐을 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이라는 곳의 그 사실 업무라는 것의 막중함을 생각해 보면은 그 때문에 물러나시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유독 공직선거법에서 무지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람 앞에 앉아 있거든요. 예, 제가 따로 언급 못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공직선거법은 정말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고무줄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예쁘게 보이지 않으면 다 죽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인에 해당할 때는 저는 그건 정치인들 리그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저는 그 임모 판사 얘기 중에 자꾸 박근혜 대통령과 재판 문제를 연결하는데 전 그거보다는 프로야구 선수가 도박을 해서 걸린 재판에 관여했다는 부분이 저는 더 신경이 쓰였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저는 정치권에서 편파성이 논의되고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혹시 재판 개입을 이거보다 더 많이 하셨나 이런 의혹이 생기잖아요. 그 주제 때문에. 그래서 이분도 저는 탄핵거리다. 탄핵 요인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대법원장과의 이 사법부 실추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장과 이 임모 판사 같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대법원장이 어떻게 책임질지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제가 되게 그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권위의 공백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을 물태우라고 막 노골적으로 언론에서 불렀어요.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 국회에 다 권위가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사법부가 버팀목이었는데 이 사법부까지 이렇게 된 상황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마음이 약간 뭐랄까 이렇게 좀 허무 공허 이거 어떡하지 좀 이런 마음 어디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막 이런 부분들 그런 지표가 필요하잖아요. 저 이번에 청취자분들께서 사실 이 오늘의 이제 녹취록만 접하신 분들은 또 다른 느낌이겠으나 어제 이제 있었던 그 사실공방. 결국 이 임 판사랑 결국에는 무슨 말을 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그렇죠. 사실공방이 있었는데 여기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얘기한 바로는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제 사실관계가 부정되면서 이게 이제 탄핵의 적정성에 대해 가지고선 아까 말했던 어떤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했느냐도 하나 있지만은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대법원장에게 이제 씌워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검토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되면은 임 판사에 대해 가지고 오늘 만약 탄핵 소추안이 처리된다면 저는 이제 경중을 따질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뜻이죠? 특정 판사가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에 개입해가지고 결과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이탄 의원 말대로 우려가 심각해가지고 국회가 탄핵해야 된다라고 정해버리면은 자 그러면 애초에 대법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언급한 것이 드러났으면은 이것은 탄핵의 대상이냐를 또 경중을 따지면 당연히 더 중하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앞으로 더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많은 재판을 해야 되는 대법관이면서 대법원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민주당이 아까 이제 의석수로 보면은 당연히 오늘 탄핵안이 임 판사에 대해 처리 안 될 가능성이 또 이렇게 보지만은 만약에 오늘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이건 또 웃긴 상황이 되는 게 민주당이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또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거는 그 이탄희 의원의 주장대로 하면은 지고지순하게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충분한 의석을 확보해놓고도 오늘 만약에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이 또 안 되면은 그러면 이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올 것에 대비해가지고 또 그런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제가 얘기하자면 오늘 순리상을 해야 될 거는 오늘 탄핵이 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바로 표결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임모 판사는 탄핵 사유를 스스로 발생시켰어요. 그리고 탄핵되는 게 맞아요. 1심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헌적이라는 얘기를 6번이나 했거든요. 재판부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되는 게 맞고 민주당이 뭐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이 나올까 봐 이것도 안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공당으로서. 그렇게 안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란표가 나왔다. 그건 뭐 민주당이 또 책임져야 되고. 거짓말 프레임에 대해서는 저는 아예 그냥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사실 윤석열 총장도 거짓말 하셨잖아요. 윤우진 그 변호인 관련하여.
그래서 그 거짓말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책임을 다 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안,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사안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오늘 표결이 있기 전에 거취에 대해서 이사평을 하시는 게 어떤가. 거취에 대해서? 그런 정도라면 제 생각엔 이 꼬인 게 좀 풀릴 수가 있습니다. 표결 이후에 해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연합뉴스 쪽에서 보니까 그 부분은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적 없다고 했던 부분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서 다르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 뭐 이런 것이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연합뉴스 통해서 좀 나오고 있네요. 그건 뭐 인정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